대담 김장수 박사와의 특별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김 박사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좀 뜸하셨는데 예. 얼굴 보니까 맨날 밤새는 얼굴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요? 예, 좀 여유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연말 연시에 10% 이상 이기던 윤석열 후보가 뭐 여러 조사에서 이재명이한테 추월당하고 역전당하고 막 이런 걸 보고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사실 위기의식을 갖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선거 때. 그렇지만 저는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론의 흐름을? 일단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는 회사가 한 80개예요, 80개. 그러다 보면 회사가 80개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여론조사가 틀리다 이렇게 보고 시작하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네. 일단 이 여론조사 흐름은 맞다. 근데 이제 저게 어떤 의미냐? 왜 네. 여론이 이렇게 급락을 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여론조사의 이 흐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0% 이상 앞서다가 지금은 뭐 조사에 따라서 10% 이상 뒤지는 것도 있고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이런 사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어떤 나라에서 경선 후보가 확정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무슨 되게 큰 예를 들자면 후보에 무지하게 큰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 지지자들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다. 경고다. 네. 근데 그만큼 이게 뭐 돌아서고 이런 건 아니고 야 그렇게 계속하면 좀 대선 어려워지지 않겠냐. 좀 이렇게 방향을 잘 잡아라. 이런 걸로 봅니다. 그리고 네. 강력한 경고라고 해서 나는 뭐 회초리다 꼭 이런 표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4,200만이 하는 유권자들이 하는 어떤 뭐 게임이라면 게임인데 네. 무조건 다 돌아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건 좀 되게 심사숙고해서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이런 문제 이 해법이 나오기 전에 일단 후보도 상당한 위기 국면이다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뭐를 바꿔야 된다. 이것까지는 동의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무엇을 선대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달랐지만 위기 국면이고 지금 이제 후보가 모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책임 하에서 일을 하겠다 이러셨으니까 후보가 이제 그 사이에 이런 변화들을 되게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어쨌든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거는 팩트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것을 해석하기를 예. 뭐 윤석열이 싫어서 이재명한테 갔다거나 예.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이대로 그냥 가서 안 될 것 같은데 좀 생각 좀 하자, 정신 좀 차려라. 예. 이런 정도의 경고가 담긴 지지율 하락이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윤석열 예. 후보도 인식했다. 예, 저는 그래서 제가 경선 때는 이제 후보의 정책총괄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주 뵀는데 일단 이렇게 좀 이게 후보들은 이 얘기를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네. 그건 분명해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을 좋아서 뭐 이재명을 좋아해서 사람들이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기본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왜 부상을 했느냐? 기존의 국민의힘 주자들이 이 사람들 가지고 되겠어? 이러는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에서 안으로 부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윤석열을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가장 적임인 것 같다. 이래서 지지를 그렇지. 해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근데 1년에 그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기분 나빠해요? 다 기분 나빠하죠. 저는 근데 이제 제 소신이 누구를 더 미워하는 게임을 한국 정치는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예.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제 처갓집도 영남인데
영남에 가서 맨날 뭐 국민의힘 찍는 분들한테 아유 뭐 장모님 국민의힘 좋아하세요? 막 좋아한다는 얘기 안 합니다. 안 좋아해요. 민주당을 더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당신 민주당 좋냐? 뭐 이재명이 잘하냐? 그렇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이재명은 싫은데 저쪽이 더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 선거에서는 네거티브 게임이라 그럽니다. 양쪽을 다 싫어하는데 그래요. 예. 어디를 더 싫어하느냐는 게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내가 정권 교체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는 거고 나는 그 역할을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예. 예. 그런 거에서 뭐 선대위 문제, 이준석 문제, 김종인 위원장 문제 그리고 이제 후보의 몇몇 메시지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지금 저것도 이제 잘 분석을 해보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가 우리 당 지지자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너무 아주 단순한 팩트인데 네. 경선을 할 때 경선 끝나기 이전에 이미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뭐 2% 3%였습니다. 거긴 이미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질 게 없어요. 그럼 어디서 다 떨어진 거냐?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여론조사를 좀 이렇게 조금 안에 로데이터를 들여다 보면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우리 당 지지자들의 강력한 경고다. 당신들 그렇게 하다 보면 정권 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라. 이게 지지율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 지지율에 대한 분석은 그렇고요. 예. 정권 교체 여론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여론조사를 내면을 들여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자면 그냥 그 제가 드린 말씀을 보고 정권 이 여론조사 통계표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거의 항상 80%입니다. 안 떨어집니다. 그럼 뭐가 떨어지느냐?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1000명이 있는데 그 전에는 500명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가 나왔어요. 그 양쪽 다 80% 지지하면 그럼 똑같이 40% 나옵니다. 그럼 뭐가 바뀌느냐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바뀐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빠집니다. 내가 나가서 국민의힘 지지하고 나 윤석열 지지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원래 50대 50이었는데 60대 40으로 바뀝니다. 60대 40으로 바뀐데 지지율은 똑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이재명이가 이기지 그럼. 그렇죠. 그럼 민주당은 올라가는 것 같고 우리는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국민의힘 지지자가 이탈해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대 50이었다가 40대 60으로 바뀌니까 지지율이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권 교체 여론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난 정권 교체 해야지 이러다가 정권 교체 하지 말까? 이렇게 바뀐다기보다는 1000명이 있는데 이 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뀌는 건데 이것도 이제 민심을 반영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건 지금 조작적으로 여론조사 회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거는 표본을 조작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조작할 가능성도 그러니까 제가 이건 좀 얘기가 길어서 짧게 줄이면 우리나라는 여론조사 시스템이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서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모든 단계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조작이 가능한데 내가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는 거하고 실제로 때리느냐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한 회사들은 그럴 가능성들이 상대적으로 높죠. 근데 큰 회사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기업 같은 경우 여론조사로 1년 매출이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조작하겠다 하면 그거 한 번 조작 드러나면 그걸로 끝나는 그렇죠. 거지. 회사 문 닫는 네, 거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를 아주 선수가 해도 여러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조작하고 내가 조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80여 개 회사에서 하고 모든 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 한번 조작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조사 하나가 튀니까. 그래서 일단 조작은 없다는 걸 전제로 이제 분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줄어든 건 아닌데 이들이 조사상
그 입장을 밝히거나 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되는 바람에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줄어들어서 예. 정권 교체 여론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예. 일시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모든 게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시기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회초리다 경고다 할 때는 네. 내가 이 마음을 접은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게 아하.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하면 이제 인지과학 쪽인데요. 이게 똑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성국 박사님하고 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몇 번 경고를 했어요. 그때 들으면 얘기가 되는데 경고를 했는데 계속 가. 그럼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지금은 야 정권 교체 해야 되는데 쟤들 왜 저래? 그러니까 경고를 보내는데 네. 계속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지지층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지층이 예를 들자면 500명이다. 500명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야 윤석열이 뭘 하든 무조건 정권 교체야 그렇지. 하시는 분들도 예. 있고 예. 나는 웬만하면 정권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저 정도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경고고 지금은 정권 교체 민심 자체가 바뀌지 않았지만 네. 후보나 당이나 선대위가 계속 그런 사람들 생각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래가면 그것도 이제 그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알겠어요. 두 가지가 다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그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이다. 이런 분들이 우리 자유파 진영에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도 아주 솔직한 사람 같아.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저 호남에 가서 왜 국민의힘이냐 그랬더니 뭐 부득이하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예. 그 아마 진짜 자기 심정이 그랬을지 몰라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부득이하게 있습니다. 내가 예,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는데 저 문재인 이재명 좌파 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거는 내가 도저히 난 못 봐주겠는데 예. 그런데 그러면 정권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3지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그럼 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하는 수밖에 없지 부득이하게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똑같이 정말 부득이하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 지금껏 윤석열 후보가 한 번도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인정감도 안 줬어. 일단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한 번 만나기를 했습니까? 뭐 예, 태극기 예. 세력이 정말 좌파 세력과 가장 치열하게 싸워온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한마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 오히려 뭐 자꾸 뭐 중도나 쫓아다니고 뭐 이준석이가 어쩌고 뭐 2030이 어쩌고 뭐 김종인이가 그렇고 그렇지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정감도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직접 만난 적도 없어.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 정권 교체를 하니까 부득이하게 이 윤석열 지지하지만 야 해도 너무한다. 계속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이렇게 우리 지지층 중도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선거 운동을 되게 잘하는 건 미국이라고 보면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일단 어떤 선거든 유권자를 이렇게 쪼개 봅니다. 네. 쪼갤 때 거의 100개로 쪼갭니다. 100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유권자가 4,200만 명이다. 그러면 야 보수 중도 진보만 있는 게 아니고 진보 내에도 다양한 그룹이 그렇죠, 있고 보수 내에도 그렇죠. 다양한 그룹이 있고 일단 100개를 쪼개놓고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집도끼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야 어디가 이 선거 승패를 가르는 부동층이냐 이거를 찝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거 논의가 조금 이렇게 자꾸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가 3분법이나 2분법을 씁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되게 이거는 그냥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그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 야 집도끼 잡자.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봅니다. 당신이 보는 집도끼는 몇 프로냐? 어떤 집도끼? 예, 어떤 집? 왜냐하면 내가 집도끼가 25%다. 그러면 25%만 잡아서는 못 이기죠. 그러니까 집도끼를 만약 50%까지 보면 또 중도 전략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실력이 떨어져서 중요한 말씀이. 예. 그 우리가 이제 그 칼 마르크스를 예, 보면 예. 이 사람은 뭐 자본가하고 노동자 두 계급만 갖고 뭘 한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하는데 실제로 이 칼 마르크스가 그 19세기 중반에 정치 평론을 했는데 이 사람의 정치 평론 집이 에이틴스 브루메어의 18일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
27개의 정치 세력이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크게는 막스 머릿속에는 크게는 자본가 계급과 저 프롤레타리아지. 그런데 프롤레타리아도 7개인가 8개 범주가 있고 자본가들도 뭐 많고 그 예. 중간에 낀 것들도 많아 갖고 27개인가 되는 예, 정치적인 예, 예. 프랙션으로 이걸 분석하거든요. 예. 아니 200년 전에 칼 막스도 그렇게 분석했다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전히 집토끼 산토끼 이분법으로 이걸 선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그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술이 떨어지는 단계에서는 망치 하나 가지고 다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세상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도구가 많아야 돼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유권자들이 4,200만 명인데 그렇죠. 네. 미국에서 100개로 분류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좀 네. 그래서 한 10개 정도는 분류해 놓고 아 여기가 우리 편이고 여기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네. 사람은 이런 게 나와야지. 제가 지금도 뭐 이준석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20대 청년이래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남성 쪽에 치우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이대남이야 이대. 예. 그러면 20대 여자들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흐름이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20대도 남자 여자를 최소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게 그래야 되지. 최소한. 그냥 청년하면 그냥 다 남자들 생각하고 어. 자꾸 이렇게 뭐 페미를 공격하면 된다 이런 생각만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정확하게 과학적이지가 않죠. 그럼요. 예. 그리고 특히 20대도 20대 초반, 아, 그럼요. 중반, 예. 후반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30대는 또 다르고. 예,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거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분석을 해놓고 네. 그리고 그거는 뭐 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야 윤석열이 어느 정도 해도 그냥 우리가 해줄 사람들. 이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선거라는 거는 저희가 부동층이라고 하는 게 이게 플로팅이에요. 이렇게 떠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층은 누구냐? 아, 난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봐. 근데 나는 윤석열 아니야. 이 사람이 부동층이고 나는 문재인 잘했다고 봐. 근데 난 이재명은 아니야.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렇죠. 예, 그 지점을 그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 클린턴 선거 전략가가 누구였죠? 아주 잊어버렸습니다. 예, 예. 그 칼 로브 말고 칼 로브는 저기 예, 부시 예, 쪽이고. 예. 예. 그 제가 그쪽으로부터 이제 이회창 선거 때 예. 97년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97년 예, 때 맞습니다. 제가 제안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이 중국이 언젠가는 민주화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 예.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20년 전에 중국이 언젠가는 민주화될 거다. 그러면 선거가 있을 거다. 그러면은 15억의 그 정치 시장이 갑자기 생긴다. 그 길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예. 그런데 이게 자기들 서양인들과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중국에 들어가서 이걸 시험해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한국의 다이내믹한 정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진적 기법을 적용해서 파일럿 테스트 같은 걸 겸해서 하고 싶다. 그렇게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예. 그래갖고 저한테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3,000문항의 설문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면접 전화 면접원 직접 찾아다니는 예, 면접원 맞습니다. 예. 면접원 조사인데 그게 통상 많아야 15개 설문항 예, 이상을 예, 소화할 예. 수가 없어요. 15개 하면은 한 40분 걸려요. 예. 그러면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만년필이라도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 15개 문항의 설문을 계속해서 3,000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후보가 아침 8시에 이대 앞에서 여대생들하고 30분짜리 티타임을 할 때 예. 이 20대 24살, 20살에서 24살에 이화여대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넥타이 컬러는 뭐고 스타일은 뭐고 헤어스타일은 뭐고 좋아하는 음식점은 뭐고 좋아하는 소재는 뭐고 좋아하는 이슈는 뭔지가 쫙 나온대. 예. 그렇게 한 3,000개를 갖고 딱 크로스 해놓으면 이게 이제 그게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상하게 들어와서 근데 원래 여론조사, 원래 선거 연구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한 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그게 1940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마을마다 돌면서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서 그게 이제 선거 연구의 시작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래서 미국은 그 조사를 뭐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합니다. 계속 하죠. 예. 예. 그 조사 그러니까 질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야말로 맞춤형 선거가 가능한 거죠. 예. 그걸 데이터를 갖고 엄청 있으니까. 깔고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여론조사가 들어오면서 그 중에 할 수 있는 한 15개 문항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예. 정말 거의 7, 80년에 걸쳐서 설문지를 짜고 그거를 밝혀낸 건데 이 설문을 왜 넣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묻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그 요새 그 표현들 쓰는데 막상 이 조사에서는 지지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은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물이 끓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아, 물이 끓었어. 아, 그래 6대 4네. 이렇게 나오는데 캠페인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아직 물은 안 끓었는데 이게 우리 쪽으로 70도, 80도 올라가고 있는 거에 떨어지고 있는 거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경고다 이렇게 이런 거 이전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야 이러이러한 건 좀 조심해야지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그 이제 또 하나 얘기하면 뭐 이렇게 선거하고 관련된 후보 중심성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서 이제 미국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선거를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합니다. 미국에서 선거를 누가 하느냐? 딱 계약을 합니다. 로펌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예. 선거를 그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가 회사다. 딱 있고 이 사람이 딱 후보하고 고성호 후보님 이번에 출마하시죠. 그럼 저하고 100억 딱 해서 계약을 합니다. 왜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건 이제 김종인 얘기가 일면은 맞아요. 시킨 대로 하셔야 된다. 왜 시킨 대로 하라 그러냐면 거기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클린턴이나 오바마도 선거를 통해서 연설도 너무 잘하시고 백전노장들입니다. 근데 후보가 되면 감정이 개입이 돼요. 자꾸 저쪽에 나를 욕하면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니까 그 이 전략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는 거기에 되게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반기문 총장 사례도 있지만 후보가 되면 막 너무 억울한 일도 많고 막 민주당 애들이 맨날 나를 공격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가만히 있고 자꾸 감정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근데 죄송하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예. 사전에 후보와 그 후보의 핵심 캠프 핵심 인사들과 그 컨설팅 회사의 진짜 전문가들이 예. 그게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진짜 끝까지 막장까지 가서 맞습니다. 예. 토론하고 있는 거 다 들춰내고 해서 합의가 있어야 돼.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마치 네. 이제 후보를 그냥 비판하는 나 좀 선거 좀 해봤는데 그냥 나한테 맡겨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후보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꾸로 보면 네. 이거 보면 이게 또 아니에요. 야, 내 말만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야, 네 말 들어서 될 게 없어요. 그렇지.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는 선거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년에 내가 선거를 몇 년 했는데 그렇지. 이렇게 되거든요. 맨날 그런 식이야. 근데 이제 저는 그 사람들 맨날 틀린다 이게 뭐냐면 왜 맨날 틀릴 수밖에 없냐? 예. 우리나라처럼 급속하게 바뀌는 나라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50대인 저와 40대가 완전히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40대 아들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어느 쪽으로 움직여 간다는 걸 계속 따져보기 전에 네. 계속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유권자를 그렇지. 쳐다보고 그렇지. 그러니까 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후보가 이렇게 선거한다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 후보보다 정보도 훨씬 부족하고 네. 후보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내 말만 들어봐 이러니까 이제 신경질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럼요. 예. 후보는 어쨌든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럼요. 국민을 만나거든. 그러면 그 눈빛만 봐도 자기가 지금 메시지를 줬는데 그것도 캠프에서 하라 그래서 줬는데 이 메시지가 잘 먹히는지 영 아닌지는 동물적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 예? 그 이제 후보는 그걸 계속 하고 다니는 거고 사무실에 앉아서 에헴 하고 있는 자들은 야 시키는 대로 해 이러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후보한테 밀리지. 사실 솔직히 그런 점에서는요. 국회의원들이 사무실에 여의도에서 그 애매하는 자들보다 현장에 나가 있는 국회의원이나 원외당의 위원장들이 훨씬 더 민심을 잘 알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상파 종편보다는 유튜브가 그 민심을 직접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13,700명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댓글들을 올리세요. 이게 민심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 소리거든. 실시간으로 지금 예. 우리 김장수 박사가 말씀하시는 데 대한 반응을 계속 올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존의 언론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예. 기존의 그 여의도의 관료적인 무슨 캠프 같은 데서는 이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민심을 못 쫓아가죠. 후보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굳이 이제 후보를 변호를 하자면 예. 사실 이건 좀 큰 문제인데 우리 진영 전체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야 이거는 이제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후보의 장점이 있고 네. 위원들의 장점이 있고 유튜브의 장점이 있으면 이렇게 평소에 보면서 야 이거 여기서 이건 가져와야 되고 이건 가져와야 되고 이런 걸 모아서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당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어떤 통합이나 화합이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디서 네. 이런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제가 몇 번 좀 외도하듯이 예. 선거를 좀 제가 예, 선거한 예.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그 무슨 본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회의는 거의 안 했어요. 오히려 그 20대, 30대 실무자들하고 브레인스토밍을 예, 하루에 예. 단돈 10분, 20분씩이라도 하루에도 몇 분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스탠딩 맞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예. 그냥 야 커피 들고 와 좀 모여봐. 예.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얘기한 다음에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걸로 가보자. 그리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2시간 있다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말이에요. 무슨 총괄 선대위원장이다, 뭐다 위원장이다, 본부장이다 해갖고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저 하루에 한 번 회의하는 거 간신히 이래가지고 무슨 선거를 치릅니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거는 이제 캠프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선대위가 꾸려지면요 선거운동 못합니다. 네. 왜 못하냐?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괄본부장 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본부장들 회의 있어요. 그럼 본부장들 밑에 실장들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략본부에서 실장 회의서부터 하면 3단계로 올라가요. 총괄본부에서 해. 그래 김종인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김종인이 원희룡 너 정책본부지. 너 이거 여기서 그렇대. 그럼 이거 내려가면 또 3단계를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서 그 사람이 김장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꿔야 되겠다 그럽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러면 이거 다시 6단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사이에 얘기를 후보는 저기가 있어. 그러면요. 그러고 한 2박 3일 지납니다. 여기서 의견이 안 맞아.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하시죠 하면 거기서 옳습니다. 김장수 박사 말이 맞아요. 그대로 할게. 이럽니까? 그걸 안 그렇지. 네, 절대 칸막이 딱딱 쳐놓고 네, 있지.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뭐 정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대위 제가 아까 미국을 얘기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선거 전략이나 이거는 그냥 몇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몇 사람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집행하는 것 이거를 회의에서 하겠다.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정치권 사람들 말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5가지 정말 옳은 얘기해도 나는 동의해. 그대로 합시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것도 회의를 6번을 해야 돼요. 이 회의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정말 후보가 볼 때 검증된 몇 명이 딱 하는 겁니다. 몇 명이 딱 하고 그래야 회의가 되죠. 지금 김종인 선대위 얘기하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떠나서 김종인 선대위로는 선거를 못 치룬다. 왜 못 치루냐?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도 이제 이 회의의 구성원이 되려면 최소한 본부장급 이상이어야 돼요. 3선 이상 돼. 네. 그러면 2시간 회의에 2시간 하고 이 회의하면서 하는 게 뭐냐? 그다음 회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실무자들은 뭐 하냐? 회의에 올릴 보고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그들끼리. 네. 후보는 아무 관계 없어. 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후보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그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지. 제가 이 조직은 뭐냐? 면사무소에서 호적 정리하는 조직이다 이게. 오늘 누가 와서 아니 그래서 어디나 다 근데 의외로 거꾸로 말씀드리면 보수 진영이 항상 선거를 이렇게 했냐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예를 들자면 누가 그 얘기도 하던데 오늘 권영세 총장 얘기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여왕이를 할 때는 이 양반은 정말 그거는 전략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2012년에 그 권영세 본부장이 그때 상황실장 했거든요. 제가 그 밑에서 이제 전략 여론조사를 해서 근데 결론 나면 권영세가 바로 전화를 박근혜 후보한테 했습니다. 그거 딱 하면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때도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영남 일정을 많이 잡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수도권의 20, 30대가 부동층이었어요.
일정을 다 바꿨습니다. 그 일주일에 그거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박근혜 후보만 해도 그 당시 영남 가면 좋지 않습니까? 이거 내 완전히 뭐 연호 나오고 네. 막 그렇지. 근데 기분 뭐 좋지. 강남에서 청년 유세 잡고 신촌에 이준석이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신촌에서 유세 잡고 자기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표가 거기 있다면 거기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예. 당시에 상황실이 해낸 거야. 그렇죠. 예, 권영세가 해낸 거야. 네, 그래서 전화하면 저는 그래서 그때 의외였습니다. 박근혜 후보 되게 고집 세다 근데 바로바로 합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그 여론조사의 경고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후보는 바꾸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서 고개도 숙이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망한 이유가 오만과 독선으로 망합니다. 말 안 들어서 망하는 거. 야 국민들이 그것 좀 그만해. 네. 그 YS도 기억이 나는데 예. 이 YS가 그때는 뭐 지금처럼 막 TV 토론이 많이 있을 때는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관훈클럽 토론 같은 거는 그때도 굉장히 비중 있게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YS가 뭐 머리에 뭐 별로 든 게 없어가지고 이 그 토론을 준비하는데 무슨 교수들이 붙은 게 아니잖아. 예, 맞습니다. 예. 20대 후반에 젊은 이 청년 정치 활동가들이 붙었어요. 예. 그때 파리학번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 잡고서 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또 다 들어가고 맞습니다.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 선거는. 예. 예? 그 저 교수 한두 명 불러놓으면 이 사람한테 강의 들어야 되잖아. 지금 저 토론 앞두고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후보에 대해서 높게 보는 면도 있고 한데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MB 때 이제 제가 그때 여론조사 팀장하고 대선 준비팀을 했는데 그때 대선 준비팀 했던 사람들을 보면 30대 당뇨들 중에 기획력 좋다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예, 20대 후반, 30대 예. 초중반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 보수 정당이 유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선거를 승리를 했느냐? 무지하게 유연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선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거의 뭐 60대 정도 돼야 본부장을 하시고, 예, 저는 이 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아니 한번 생각. 왜 그 선대위 꾸려지면 이제 이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본부장인데 야 김장수 네가 뭔데 네 맘대로 해 회의해야지. 회의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회의에서 결론이 뭐 나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 2박 3일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 체제를 한국식으로 만드는 순간 선거운동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오늘 뭐 11시에 이제 발표가 있을 거라고는 하는데 지금 보도된 걸로 보면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작지만 빠르고 강한 실무형 선대위, 그러니까 선대위원회를 아예 없애버리고 선대본부 체제로 이렇게 개편한다. 예. 지금 그렇게 되게 지금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도가 되거든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방향 잡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딱 하나는 제가 이거는 안만 후보가 싫어해도 꼭 예. 해야 되는데 그거는 김종인 얘기가 맞습니다. 후보는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김종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실무 회의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되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후보는 객관적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네. 권영세든 누구든 아까 원희룡 네. 말씀한 이런 분들이 선거 전략의 전문가들을 딱 모아놓고 여기서 결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한테 이거 하세요 하면 후보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왜냐하면 후보도 사람인지라 막 가족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집에 가면 사모님 보고 얼마나 이게 심란하겠어요. 그리고 막 어떤 데 보면 답답해요. 이거 사실 아닌데 애들이 왜 얘기 안 하지? 그럼 내가 가서 얘기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아주 생소한 것도 아니고 과거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긴 것들이 있어요. 실무 그건 되게 신속하게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그렇지. 거고 예. 후보는 박근혜나 이명박처럼 이런 전략적 판단이 나오면 내 생각은 그래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제가 후보를 좀 잘 알고 이런 거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클린턴이나 오바마나 선거의 백전노장들이에요. 연설만 하면 사람들 열광시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선거 전략을 자기들이 하지는 않아요. 시킨 대로 하고 연설의 기준은 이겁니다 하면 그걸로 하지 그렇지.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하고 나오면
아니 그래서 예. 이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선거를 그 좀 많이 정치를 많이 해본 사람 또 선거를 많이 해본 사람이 자기 선거를 잘 못해. 예. 알아서 그렇습니다. 뭐 옆에 자기 뭐 저 스텝이라고 꾸려놨는데 캠프라고 꾸려놨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지보다 못한 것 같거든. 예. 예? 그러니까 지가 야 그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다 보면은 이제 지가 선거 운동원이 되는 거야. 후보가 아니고 예. 이렇게 해서 지선거 망치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예. 윤석열 후보도 이번에 개편된 선대위에서 선대본부에서 이제 그 제대로 된 그 노선을 가지고서 주문을 하면 거기에 호응을 해줘야 돼.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김종인이가 얘기했던 연기만 하면 돼 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예, 보고 그거는 잘못된 예, 거예요.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연기만 하는 게 어딨어 후보가. 그게 아니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후보가 포함된 어떤 그 정말 그 성역 없는 토론이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예, 예. 정말 중요한 문제가 후보가 직접 저 회의하지 않고 토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결정해 갖고 와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정말 중요한 얘기는 후보가 포함된 어떤 그 심층적 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면 그러면 그 결론을 갖고 후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김종인류의 그 얘기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배우가 다르잖아요. 내지는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원희룡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예.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야 전문가라고 온 애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야 후보가 윤석열이냐 후보가 원희룡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똑같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옷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입히면 안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가수가 모든 노래를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 예, 맞습니다. 예, 음역이 예, 달라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훈아 같은 사람은 꺾기가 장기고 어떤 예, 사람은 나훈아 같은 사람은 발라드를 곱게 못 불러요. 늘 꺾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 나훈아가 무대에서 부를 노래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야. 나훈아의 음역대에 맞춰서 꺾기가 그래도 몇 번은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무슨 저 아이유한테 노래를 주는데 나훈아처럼 노래를 만들어 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해. 연기만 잘하면 돼. 그리고 실제로는 이 사람은 지는 자기 얘기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다행히 예. 윤석열 후보가 인식을 한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어쨌든 윤석열 스타일대로 그 작지만 강하고 유능한 또 아주 속도감 있는 이런 선대 본부로 이제 개편이 되면 예. 지금과는 완전히 좀 양상을 달리해서 좀 캠페인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이 들어요. 그 뭐 그것도 똑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누가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듯이 미국은 쉽게 얘기하면 서로 선거운동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뀌긴 해도 승패가 여론조사 국민 투표에서는 5% 이상 안 나요. 그러니까 저쪽이 저쪽을 먹으면 나는 이쪽을 먹고 쉽게 얘기하면 치열한 뭐 이게 싸움이 되는데 근데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전문가라고 온 애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얘들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그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화가 날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또 캠페인 관련해 서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우리보단 잘하는 것 같지만 쟤들도 정말 이상하게 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누가 덜 못하느냐는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적당한 수준에서만 해도 저 사람들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 안철수 좀 다루겠습니다. 예. 안철수 지지율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저는 이 단일화 뭐 이제까지 선거도 그렇지만 단일화해서 이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길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안철수 문재인 합치면 50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단일화를 하고 나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2% 우위를 끝까지 지킨 거거든요. 그걸 2달 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단일화를 하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윤석열 표가 안철수한테 가 있다 하지만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한다고 이 표 무조건 안 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안철수에 가 있겠습니까?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단일화하면 예를 들면 10%다. 그럼 5%는 윤석열한테 옵니다. 한 3%는 빠지고 2%는 이재명한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10%라고 해도 10%가 다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2, 3%의 어드밴티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은 단일화나 이런 거보다 윤석열 후보 스스로 표를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둘이 합치면 10%도 넘게 이재명을 이긴다. 이럴 때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예. 4.7 재보궐선거 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칠 그러니까 예.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오세훈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18% 이기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오세훈은 거의 표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색깔의 표였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오세훈한테 흡수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하고 박영선 물어보나 안철수 박영선 물어보나 그럼 이게 표가 이게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여기서는 오세훈 얘기했던 사람이 안철수 하니까 나는 아닌데. 일단 박영선은 아니야.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박영선 아니면 다 좋아. 이 표가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렇지, 나는 그렇지.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신경 쓰지 않아. 근데 지금 대선에서는 어쨌든 안철수한테 간 표는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는데 윤석열은 아니야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럼 단일화한다고 이 사람들이 무조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윤석열이 정권 교체 찬성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뭐가 부족하죠? 그거를 어쨌든 계속 이 사람들한테 설득하거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둘 다 아니라고 해서 가 있는데 단일화 한다고 이게 무조건 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아까 자꾸 이렇게 확률 분포로 보셔야 된다 그랬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고 그게 항상 뭐 상식이고 이제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예. 일단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회복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나 단일화를 안 하는 것과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하는 거가 어쨌든 더 도움을 저는 주겠죠. 지금 생각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이게 표가 크면 예를 들자면 그 전에 문재인 안철수 좀 25대 25 이러면 이 표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데 10%란 말이에요. 저는 어드밴티지 3% 이상 안 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기회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막판의 단일화인데 이때 지금 윤석열의 국정운영 능력 비전 이런 게 부족하지 않냐 하는데 그 기간을 맨날 단일화 가지고 한 달을 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그냥 정말 아름답게 되면 좋은데 전격적인 어떤 결단으로. 근데 그러지 않고 또 네가 뭐 하네 내가 뭐 하네로 한 3, 4주를 갈 거면 그러면서 3% 플러스가 있다. 근데 이게 4,200만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철수 정도 지지율이라면 단일화를 깊게 고민할 시점은 아니다. 당연히 그 윤석열 후보가 잘하면 그중에 그거 또 빠질 겁니다. 3, 4%로. 그러니까 일단은 후보가 나를 저도 윤석열 후보가 다시 선대위 체제 개편하고 이제 치고 나가면 그러면 안철수 쪽으로 간 표가 일부는 있을 텐데 그 표는 맞습니다. 다시 돌아온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 시점에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끌어당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그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저거 안 되겠는데 저거 경고를 보내야 되겠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이거를 잘 헤쳐 나가시면 이분들도 들어오고 해서 이게 금방 다시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공화당이나 이런 국민혁명당은 변수가 안 됩니까? 그 다른 거보다 저는 일단 이 우리나라 대선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넓게 통합하는 쪽이 이깁니다. 그래. 뭐 어떤 분들은 막 자기 성질대로 우리 색깔을 분명히 해야지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DJ는 JP가 이뻐가지고 끌어안고 지금 이게 국민들은 100개, 200개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최대한 넓게 가져가야 된다. 최대한 넓게 가져가고 캐치홀. 맞습니다. 캐치홀. 이게 양대 정당에서 캐치홀로 가는 거 말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상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러니까 캐치홀에 우리공화당도 국민혁명당도 다 전 포함되는 들어가야 거 아니냐 된다고 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후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이거를 내가 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끌어오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사실 보수우파 진영이 조금 어려워진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면 뭐 남을 저하고 고성국 박사님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 뭔가 차이가 나올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거 당신하고 같이 못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예. 그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떤 영향력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을 때도 15%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뭐 탄핵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그 이후에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과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건 보수의 기본 정신이라고 봅니다. 보수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예를 들면 우리 과거가 전통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도 그것대로 그러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그렇지. 때문에 그게 보수의 철학이죠. 예, 저는 야 누구 오면 안 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준석 오면 표 떨어진다면 이준석도 자르고 김종인도 자르고 다 자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국민들이 당신들이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신들이 25% 가지고 그걸 하겠어? 그래도 50%는 넘고 거기다 또 저쪽 사람들하고 이런 거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최대한 넓게 안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부분도 뭐 탄핵이나 이런 거 그 이외에 과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명예 회복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함께 하는 모양이 갖춰지면 예. 이게 그 표결집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럼요. 예. 예. 그게 뭐 그게 이제 저쪽에 갈라치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오면 당신들 표에 마이너스 될 거야. 그거를 후보가 돌파해 줘야 되는 겁니다. 후보가 돌파해 줘야 되는 게 이 큰 울타리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후보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 지금 이제 이준석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뭐 끊임없이 지금 해당 행위를 하고 예,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 좌파 방송에 나가 갖고서 윤석열 후보를 자꾸 비난하고 예. 막 이러잖아요. 예. 이거는 뭐 이런 후보는 이런 대표는 본 적이 없죠. 예, 예. 예. 또 성상납 의혹은 의혹 차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지금 이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게 좌파 쪽에서 우리보다는 좌파 쪽이 집권 세력이니까 정보를 더 갖고 그렇죠. 하나라도 예, 더 갖고 예. 있지 않겠어요?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그 지금 현역 의원들도 지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후보 사퇴로 저 대표 사퇴 쪽으로 지금 그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그건 이제 뭐 굳이 얘기하면 이준석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이 사실 잘못됐어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이준석이 20, 30대 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거 저도 안 믿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 아니 우리나라에서 2030이 이준석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고. 근데 후보는 그러니까 이거에는 이준석이 뭐라고 예. 2030이 이준석이한테 목을 매겠어. 예, 이건 정말 진정성의 문제라고 후보가 그 어떻게 보면 쉬운 거잖아. 제가 저기 인기 있어 나 얘 손잡으면 되겠네. 근데 이거 작동을 안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30의 다양한 그룹이 있지만 최대한 내가 2030한테 어떻게 하면 어필할 건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였지. 이 방식 그런 거 요새 선거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전라도에 누가 맹주 있어서 이 사람 손잡으면 이 사람이 손들어주면 여기서 다 손들어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전라도 호남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거에 맞게 들어가야 이 후보에 대한 그렇지, 지지가 그렇지. 되지. 이 정치인들이 가장 범하는 우리가 자기들이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나만 믿고 따라와봐. 내가 손들어주면 당신 표와. 그런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아니 여기 있는 2030이 바보니까 아쉬워서 아쉬운 대로 그래 저 노인네들보다는 네가 낫겠어 이래서 밀어준 거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2030 문제 절반이 여자입니다. 절반이 여성이고 그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여성들이 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거를 무슨 뭐 거꾸로 가는 여성 상위 시대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 그렇게는 생각 안 하죠. 그리고 대다수 저는 국민들이.
그게 뭐 물론 이제 저도 뭐 신지혜나 패미의 문제들을 인정을 하지만 그게 후보가 거꾸로 가고 있다,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런 보이는 건 건 아니지. 되게 그건 위험하다. 아니지. 예, 맞습니다. 예. 저기 시간이 다 됐지만 예. 홍준표 문제 좀 얘기합시다. 그 우리 당에 아주 난형난제들이 많죠. 아니 저는 그거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홍준표가 2030이 홍준표한테 갔습니까? 이준석이 밑에 있다가 홍준표한테로 지금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은 특히 여론조사가 저희는 맞다고 보지만 예. 여론조사에서 안 맞는 게 세대별 지역별로 가면 안 맞습니다. 그거는 대표적인 게 이준석이 할 때도 20대 여성에서 우리 당 그 갤럽 조사 쭉 보시면 알지만 우리 당 지지율이 1% 2%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6%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남자가 70몇 프로 찍었는데 여자도 40몇 프로 찍었습니다. 우리 당 표하고 박영선 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자꾸 여론조사 데이터 가지고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웃긴 게 자기가 보면 자기 지지율 여성에서 6% 나오고 2% 나오는 거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사가 틀린 그 얘기는 겁니다. 얘기 안 하지. 예, 그건 조사가 이게 셀로 쪼개가면 틀리는 거여서 그래서 저는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무슨 홍준표고 무슨 이준석입니까? 자기가 정말 2030에 맞는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2030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워서 야 너네 셋 나왔지. 그 중에는 홍준표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홍준표 좋아하시러 물어보면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이준석이 20대에서 지지율이 우리보다 좀 높다 하지만 야 이준석이 잘해? 20대 입장을 대변해? 그럼 저는 2대8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무슨 이준석이 우리 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80%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홍준표 경우도 그렇다. 예. 홍준표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이준석으로 대답을 하셨네. 홍준표는 저는 왜 2030에서 지지율이 높으냐? 좀 거꾸로 얘기하면 허경영이 20%에서 높은 이유하고 반쯤은 겹친다. 허경영한테 20대가 지지를 많이. 그럼요. 특히 20대. 왜냐하면 이 20대가 기본적으로 좀 어떤 면에서 반체제적이에요. 지금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반발을 하는 거. 거기 기성 질서에 대한. 예. 거기서 가장 좀 이렇게 좀 자유로워 보이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항상 그게 있습니다. 항상 제3지대 특히 이제 있죠. 예. 30대, 20대, 30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여성 정의당 후보의 10몇 % 이상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체제에 대해서 현 질서에 대해서 불만인 거를 우리가 대변을 해주면 오는 거지. 그게 그 지역에서도 그거 없습니다. 지역에 가면 그런 사람들 셌습니다. 내만 손잡으면 1000표, 백날 손잡고 다녀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이 사람 손잡으면 얻는 표가 더 많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500표는 오겠지, 1000표는 도망가겠지 이렇게 되는. 아니 저 사람이 왜 서 있어? 아이고 나는 아니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 그렇죠. 홍준표 대표 그 얘기하는데 홍준표 대표 지금 호감도 조사하면 제가 볼 때는 7대3 나올 겁니다. 안 좋다가. 그러니까 예. 저기 허경영 후보랑 대담을 했더니 자기가 5% 이상 지지율 나와가지고 TV 토론에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정리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여론조사에서 엄청 차별받고 있는 사람이 허경영입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빼기도 하고 사실 안철수 부상하기 전에 허경영이 사실 3등이었습니다. 그렇지.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가 가장 차별하고 있는 사람이 허경영이다. 허경영을 제대로 넣으면 많은 표들을 가져올 거다. 저는 안철수 표도 좀 가져올 거고 홍준표 표도 좀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셔서 이 선거 상황 좀 답답한 선거 상황이지만 아주 핵심을 잘 짚어서 또 우리 김장수 박사가 특유의 그 아주 시니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행간에 숨어 있는 그 뉘앙스 메시지를 잘 음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선 때까지는 좀 자주 모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김장수 박사와의 특별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송국권 본부장과 팩트 체크가 있습니다. 아마 11시에 윤석열 후보가 최종 결단을
내린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께 설명을 할 것 같은데요.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저녁 촌철살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